오늘 그 자유경제원 정책 토론회는 조금 일반 대중들이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이런 분야입니다. 조세 정책 중에 하나 일정인데요. 기업 소득 환류 세제입니다. 이 이름이 참 요상한데요. 아마 처음으로 만드는 걸 거예요. 아마 기업 소득 환류 세제.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런 세제가 있는지 이런 목적으로 굉장히 저도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최경환 부총리께서 취임하시고 제일 먼저 내놓은 작품입니다. 정책 작품인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이 세제가 조세 원리에도 안 맞고 대한민국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옳지 않은 정책 수단이다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인들한테 뭐가 맞았는지 추진되고 지금은 법률 입법화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행령까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법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럴수록 그 기업을 옥죄는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기업 소득 환류 세제는 시작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정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고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이런 전문가들이 고심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제는 그동안에 이런 기업소득 환류 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러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해주신 건국대학교 금융 IT 학과의 특임 교수로 계신 오정근 교수님이 총대를 맸습니다. 그 특임 교수라는 것은 줄임말입니다. 풀네임은 제가 보니까 특수한 임무를 가진 교수가 특임 교수입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맞아요. 가보니까 네. 실력이 없는 사람을 특별히 봐서 임명해 주는 봐서 임명해 준다. 두 가지 형태의 특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봐주는 교수하고 전 두 번째에 속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교수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오정근 교수는 두 번째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정부가 제때 정책을 짚지 못했을 때 그걸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저지하는 이런 임무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요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토론은 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맨 먼저 우리 서울시립대의 세무대학 교수로 계신 김우철 교수 이렇게 모셨고요. 두 번째는 그 민간 부분에 지금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 부분에 그 R&D 센터 원장으로 계시는 손원익 원장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기업법 관련해 가지고 항상 많은 좋은 이 지적을 해주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의 최준선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준비하신 발제문 발제를 듣고 요 순서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좀 잘 아시는 부분은 매우 쟁점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이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한편 생각하면 이제 오죽 투자가 안 됐으면 이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투자 증가율이 2.8%입니다. 이게 이제 새롭게 개편된 국민계정 기준으로 2.8%고
새롭게 개편된 기준의 국민소득 통계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 가공 생산하는 것도 포함시키고 뭐 몇 가지 더 포함시키다 보니까 증가했는데 사실 국민계정 통계 기준은 10년간 1%대였어요. 게다가 이제 특히 최근 3년간은 그나마도 연평균 그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0.2%, 설비 투자가 1.1%. 우리가 설비 투자 1.1%라고 하는 것은 대체 투자, 지금 있는 그 과거에 사용하던 기계나 공구들이 마모된 것을 대체하는 대체 투자 정도만 있고 신규 투자는 거의 없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투자의 빙하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소비나 투자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일자리가 안 생기고 고용을 창출 못하니까 소비와 투자가 같이 너무도 크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살려보자 해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일단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투자를 하도록 좀 채찍을 좀 가해보는 거죠. 채찍을 좀 가해서 투자를 하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제대로 안 하면은 가지고 있는 돈의 10%의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이 기업소득 관리세인데 뭐 취지는 우리가 워낙 투자가 안 되니까 투자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거고 또 어제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 투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경제 회색이 최고의 중요한 금년의 과제라서 42번이나 경제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투자가 중요한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나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그 투자의 중요성, 이 목표라 그러면 이 목표를 실행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 있는데 이 전략 전술이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잘못하면 잘못된 방법을 쓰면은 오히려 더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목표를 더 거꾸로 가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제가 이번에 가장 걱정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흔히들 말하기에 우리 경제 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얘기하고 있는 이 속에서 과연 기업소득 관리 체제가 투자를 회복을 못 시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저는 이제 세무 쪽보다는 매크로를 하는 사람인데 계속 이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투자가 굉장히 오히려 거꾸로 안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걱정하고 두 번째로는 억지로 투자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2009년도에 약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2010년도에 많이 투자한 데가 동부그룹이라든지 STX 그룹이에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유럽 위기가 발생하면서 그것들이 전부 다 부실화되어서 지금 난리거든요.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억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기업가들이 굉장히 공장 하나 지으려면 뭐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 자동차 공장은 보통 7조 원, 10조 원 듭니다. 그 정도 투자해서 공장 하나 지을 때는 최소한 10년 정도 이상을 내다보고 짓는 거거든요. 이걸 잘못 판단하면은 STS나 동부그룹처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세금 10% 부과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채찍을 좀 가한다고 해서 투자를 하고 안 하고 이런 지금 경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첫 번째로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투자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문제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렇다고 해서 과연 기업들이 투자를 억지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는 문제. 최근에 이제 이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난번에 이제 갑자기 경남도지사가 지방에 무상급식 뭐 이런 거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바람에 지금 제기된 것이 지방에 무상급식, 무상보육 재원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이없게도 이번 2015년부터 기업들의 투자 고용 창출 세액 공제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수도권은 1%, 지방은 2%인데 그걸 폐지하고 연구개발 세액 공제도라는 게 수도권은 2%, 지방은 4%인데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법인들이 부담하는 세액이 벌써 2에서 한 4% 정도, 3% 증가했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이 기업소득 관리세제를 하게 되면은 기획재정부 추산이 약 5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대체로 법인 세율이 한 3% 정도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추산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 투자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요 최근에 도입된 조치 두세 개만 보더라도 법인세를
한 5% 내외 인상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세계경제 이렇게, 그러니까 목표가 우리가 투자를 회복시켜야 되는 것인데 조치는 거꾸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42차례나 경제 살린다 얘기를 했고 또 제 부총리 본인도 투자를 살린다 얘기했는데 방법론에서 가서는 전 세계에서 투자가 이래 안 되는데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연구개발세액 공제라든지 혹은 법인세 인상 효과를 가지고 이런 조치를 도입하는 나라가 세계에 또 있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 이 기업소득 관리 제재가 이제 이미 이제 우리 아까 그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제 법도 통과되고 시행령도 통과되고 좀 세부적인 시행 규칙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고 6페이지에 제가 이 기업소득 관리 제재가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완 방향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그런 데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투자의 범위인데요. 이 투자의 범위가 토지를 굉장히 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업무용 건물이라든지 혹은 신증축 부지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토지는 제외하고 그 업무용 건물은 좀 세세한 것은 시행 규칙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토지를 좀 더 광범위하게 예컨대 뭐 사업장과 더불어서 전시장을 만든다든지 요즘은 이제 컨벤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복합 단지 건설이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두 번째가 이제 기존 건물 중고품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 이제 금년에 2015년에 가장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기업 구조조정 매물들이 많이 나올 텐데 기존의 건물이나 중고품을 제외하면 이게 이제 기존의 건물 중고품이라는 게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거든요. 이걸 누가 사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를 안 본다니까 기존에 구조조정 매물로 나온 건물이나 공장을 사면은 10% 세금을 내야 되니 이 기업 구조조정이 시장 기반의 마켓 베이스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구조조정 오히려 안 될 구조조정을 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면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즘 삼성전자의 위기 얘기가 나오지만은 삼성전자의 위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모바일 기기는 세계 탑이지만은 삼성전자 왜 위기 얘기 나오느냐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모르거든요. 지금 이제 뭐 애플과 삼성을 비교하면 애플은 OS와 그다음에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튠 같은 걸 개발해가지고 아이튠 가입자가 세계 8억 명이 가입해 있다고 해요. 그게 애플의 사용자들이죠. 근데 삼성은 그게 없어요. 그냥 모바일폰만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중저가 폰이 나오면서 지금 위기에 봉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자업계, 모바일 업계가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포함 안 시킨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살아갈 수 있는 모멘텀인데 이 모멘텀을 죽이는 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 투자 같은 건데 해외 투자는 여기 지금 이게 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냐.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공장 운영 방식이 국내에 워낙 많은 규제라든지 또 높은 임금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높은 땅값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대개 국내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품이라든지 이런 건 생산을 하고 연구개발 부품 생산을 하고 대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데나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 가서 수출해서 가공해서 우리가 그걸 보통 가공무역이라고 해요. 가공해가지고 우리의 최종 시장인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를 내다 파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해외 투자 이것을 투자를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그런 구조가 깨지는 거죠. 그럼 해외 투자 대개 예컨대 중국에 우리가 공장 하나 짓는다. 이번에 이제 현대차에서 중국에 제4 기아 현대차 공장을 짓는다. 기아 현대 공장 지금 보통 수조 원 됩니다. 보통 4, 5조 원인데 중국 땅값 싸도 그 정도는 듭니다. 지난번에 STX 대련 조수 같은 게 3조 원이 들었어요. 대련에 바닷가 짓는데. 그럼 그 정도 짓는데 거기다 10% 세금을 부과해버리면은 지금 어디든지 영업이익률이 10% 나오기가 그건 거의 제조업에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보통 4, 5%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0% 세금 부과한다는 것은 해외 투자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가공 생산 방식,
가공무역 방식이 패턴이 깨지면서 국내에서 소재 부품을 생산하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름까지도 지금 연달아서 커다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지분 취득은 투자로 포함 안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분 취득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제 M&A를 해가지고 다른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M&A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번에는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삼성그룹과 하나그룹 간의 빅딜이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빅딜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 하나그룹이 삼성그룹의 2조 원대의 그 지분을 산 것은 이건 투자로 안 보기 때문에 벌써 2천억 원의 세금을 물리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큰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들을 또 안 되고, 또 두 번째로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정부에서 이 정부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창조경제라는 게 뭐냐면은 벤처 사업가들이 이제 투자해가 공장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가 투자하는데, 그래서 그 성공하면은 그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코넥스 같은 데 상장을 하거나, 두 번째가 큰 거대 IT 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해주면은, 비싼 가격에 인수합병 해주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그동안에 손실봤던 거, 투자했던 것들 많이 합니다.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 저기 나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예컨대 제가 뭐 간단히 예를 들면 구글이 이스라엘의 내비게이션 앱 업체인 웨이지를 11억 달러, 한국 돈 1조 2,300원에 인수했고, 그 다음에 뭐 야후도 이제 그 팀블러라고 하는 거 11억 달러 인수하고, 제가 실리콘밸리 가보면 실리콘밸리의 거대 글로벌 IT 업체들 매년 10개 이상의 벤처기업들 인수합병해서 기술을 배양하고 키워 나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기술을 다 자기들이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인수합병을 투자로 인정 안 해버리면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것이, 이 지금 말이죠.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목표 달성을 하도록 돼야 되는데 전혀 거꾸로 지금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은 이제 오늘도 보니까 뭐 우리 장관들 어제 보고한 보면 투자 활성화가 금년에 최대 과제다 얘기하는데 내용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창조경제도 못하게 하고 빅딜도 못하게 하고 해외 투자도 못하게 하고, 토지 같은 것도 이리 되면 이제 아파트 짓기도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리 되면 건설 투자도 또 굉장히 또 침체될 거고, 지금 이게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이제 그런 문제 생기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뭐냐면 투자의 시기인데, 이 법이 3년 한시법이에요. 3년 한시법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밑에 예를 들어 놨지만 한국도시행정학회에서 조사한 것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보통 한 50개월 내외 걸린다는 게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용산 관광버스 터미널 인가받는데 45개월, 경의선 홍대 입구 역 부분을 개발하는데 47개월, 강동 서울 승합 차고지를 만드는데 57개월,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왜냐,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 때문에 인허가 받는데에도 한 4, 5년 걸리는 데다가 특히 더 문제가 최근에 주변에 민원 해결에도 또 1, 2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땅 사놓고 나서 공장 지으려고 혹은 아파트 지으려고 사놓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제가 보기에 이 법이 3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아마 1, 2년 내로 아마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효과를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2년이라고 잡았다 그러면 2년 내에 혹은 3년 내에 뭐 아주 넓게 잡아가지고 땅 사놓고 인허가 자체를 받지 못하면 잘 착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땅값에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저기 현대차 그룹에서 10조 원 주고 샀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당장 1조 원 세금 내야 돼요. 이런 식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은 말이죠. 잘못하면은 기업들은 3년 동안은 참자. 잘못하면 투자 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투자를 정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잘못하면은 기업들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니까, 현실은 인허가 받는 데마다 평균 한 5년 정도, 45개월에서 50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변에 민원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3년 한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2, 3년 시간밖에 안 주면은 그동안에는 아예 땅 사고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정말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전 대통령의 하는 정책에 대해서 웬만하면 비판을 좀 안 하고, 왜냐면 이게 혹시나 다음 정권이 또 좌파로 넘어갈까 봐서 걱정이 돼가지고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좌파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투자가 3년 동안 안 일어나면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면 전부 10% 세금 내야 되는 거 가지고 땅 사가지고 3년 내에 착공 못하면 뭐 인가를 해줘야 착공을 하지. 그러면 세금 낸다고 그러면 당장 현대차 그룹이 산 거 10조 원 샀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1조 원 세금 낸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안 하는 거죠. 하나그룹이 이제 빅딜 자금 2조 원 중에서 2천억 세금 내라고 앞으로 빅딜이 안 되는 거죠. 벤처기업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 정부 기간 3년 기간 동안에 투자가 전혀 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좀 문제가 너무 함정이 크고, 이거를 지금 전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취지는 좋아. 그런데 방법을 너무 엉뚱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 외에 이제 과세 기준율이라든지 임금 증가율 이런 거, 임금 증가율 이것도 문제인데, 임금 증가율 같은 경우는 보면 상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많으면 이제 세액 공제해준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서 지금 노동계획을 이번에 1번 타자로 내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시 근로자의 임금 증가율 그러면 상용직이에요. 지금 제일 문제가 비정규직 600만 비정규직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2,58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상용 근로자는 1,100만 명밖에 안 되고 700만 명 정도가 임시직 일용직, 나머지 700만 명이 자영업자 무급과학 종사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시직 일용직 혹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상용직 근로자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이게 중요한데, 상시 근로자의 이거는 지금 엄청 임금을 잘 받고 있는 우리 이 원장님 같은 분, 이런 분을 갖다가 임금을 과거 3년 인상금보다 많이 주면 된다. 이런 말이 안 돼. 상용직 근로자는 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노동계획을 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려고 하는 것, 또 반대가 간다. 그래서 제가 자꾸 따져보니까 도대체가 이런 아이디어가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추진하는 구조계획 방향과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이 목표가 있으면 목표 수단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도저히 이건 문제가 너무 많다 해서 이제 시정을 해야만, 오히려 시정을 보완을 해야만이 이 정부 남은 3년 기간 동안 투자가 오히려 늘어나서 일자리가 생기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투자의 범위를 좀 넓게 잡아야 된다. 토지 같은 걸 너무 캡슐하게 잡으면 안 되고, 특히 기존 건물 중고품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국내외 지분 취득 이런 게 포함이 돼야죠. 돼야만이 구조조정이 되고 벤처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 같은 경우, 해외 투자는 이제 만약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연구개발도 안 하고 부품 생산도 안 하고 다 그냥 가지고 나가는 거, 이런 건 또 우리가 좀 한번 어떻게 정부에 생각하는 게 워낙 국내 투자가 안 되니까, 이것도 제재를 가한 것은 기업의 자유를 방해하는 거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다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것도 지금식으로 무조건 해외 투자는 안 된다, 이건 좀 곤란하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걸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좀 그래도 국내 투자가 워낙 안 좋으니까, 빈사 상태니까 좀 안 되지 않겠냐 정도라고 나머지는 자유를 줘야지, 무조건 이러이러한 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나머지 기업들이 할 게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투자의 시계를 현실을 반영해서, 지금 규제는 전혀 완화가 안 되고 있고, 인허가 받는데 4, 5년씩 걸리고, 주변 제가 주변에 어떤 사람 예전에 골프장 하나 허가되는데 골프장을 다 지어놓고 3년 동안 개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민원 해결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생각을 해서 투자의 시기를 좀 길게 잡아야 되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박근혜 정부 3년 남았으니까 3년 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히려 길게 잡아줌으로써 이 3년 동안 투자가 더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점을 명심해야 되고, 이거를 꼭 3년 이내에 다 끝을 봐야 된다 이래 되면은
정말로 3년 된 투자 절벽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조목조목 집어서 이 세제의 문제점을 특히 투자의 범위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뭐 여기서 이야기는 안 됐지만은 이 기업 소득 한류 세제가 결국 세금으로서 기업의 어떤 그 특정 이 행위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그게 이제 세제의 어떤 그 지원 정책인데요. 보통 이런 류의 그 세제 정책은 주로 이제 세액공제를 많이 하죠. 세액공제. 그래서 대표적인 투자세 공제, 투자한 액의 10%에 대해서는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쪽도 뭐 정부에서 그런 의도가 있으면 80% 이상 지출하는 것을 원하면은 기업 소득 한류 세액 공제를 해주면은 한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죠. 안 한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기는 것보다 한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면은 그것이 조세 원리에 맞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가 제시한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내면서 따라오지 않으면 세금을 더 매긴다 하는 이런 좀 요상한 세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자로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또 이 쟁쟁한 또 우리나라 최고의 조세 기업법 전문가입니다. 제일 먼저 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우리 김우철 교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부터 말이었죠. 시행령이 이제 또 입법 공고가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기업 한류세제에 대한 논란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시행 규칙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매 단계마다 기업 측 그리고 또 정부 측에서 이 제도를 사이에 두고 아직도 이제 이견이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8월에 이 법이 이제 정부에 의해서 제출이 됐는데, 이미 뭐 그 전달에 최경환 부총리 후보 시절에 이미 이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당시 한 2, 3주간 여론이 되게 뜨거웠었죠. 제가 잠시 복기를 한다면 이 제도 갖고 있는 취지가 그럴듯합니다. 우리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고, 또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던 언론이 처음에는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의 호기심을 이제 갖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됐는데, 막상 이제 논의가 전개되니까 기업 측에서 상당히 강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여러 차례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기업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이제 8월에 처음 이제 법률의 형태로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여전히 그 양극단으로 반응이 나뉜 면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양극단은 아니고 대부분은 여전히 비판적이었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상당수의 조세정책 전문가들도 이 제도가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하고, 과연 이 제도가 기업의 자율성이나 시장에 대한 어떤 침해, 또 실효성, 과연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소 무리한 과세를 동원해서라도 당시 얘기했던 구조적인 거시경제 문제, 선순환이 이제 악화된 문제를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해결하겠느냐,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법률이 들어오고 좀 더 이제 신중한 또 중간적인 입장의 사람들이 이 제도의 어떤 필요성,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취지나 방향은 이제 공감을 하는데, 과세 방법이나 내용 또는 실효성에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조금씩 이제 그 분위기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처음에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무리한 또 이전에 실시되지 않았던 점 등, 그다음에 실효성 여전히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유보금이 크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유보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잘해서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거뒀고 그 쌓인 수익을 이제 내부에 다른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보금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 과세제도가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 오해가 있었어요. 장관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유보금이 많은 거는 문제가 없어요. 유보금이 적은 게 문제죠.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가지고 유보금이 안 쌓이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너무 낮은 배당이나 또는 이제 유보금의 대부분을 비사업성 자산으로 이제 보유하는 것. 그래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시경제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인식이 좀 바뀌었고 그렇게 이제 진행돼서 법은 이제 워낙 정부가 가계소득 중심 성장으로 이제 오면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고 국회가 사실상 그 조세 소유를 중심으로 이 법이 논의돼야 하지만 사실은 약 2주가 살짝 넘는 정도만이 그 많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됐어요. 그 법안들을 한 번씩 조세 소유 10명의 의원들이 돌려가면서 읽는 데만 일주일이 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 10개, 15개 정도를 데스크에 올려놓고 이제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특히 야당의 이번에 조세 소유 의원들이 법률에 대한 대부분의 분들이 지식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재소에 와서 뭐 공부를 하겠다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미숙한 경험 또 야당의 어떤 정치적으로 많이 악화된 기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세 소유에도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중요한 법안들이 깊게 논의되지 못한 채 담배세와 기업에 대한 과세 부분을 서로 뭐 맞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딜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이 기업소 관료세제도 정부가 낸 원안의 한 글자도 못 고치고 통과가 됐어요. 사실은 그 뜨거웠던 사전의 논의에 비하면 입법화 과정은 대단히 싱거웠다. 그죠? 정부로서는 이제 쾌재를 불렀고 그 12월에 아주 들뜬 마음이 됐는데 시행령에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이러한 자신감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시행령 발표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표 기준율을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80%는 조금 일반의 예상을 넘는 수준이었어요. 보통 70%, 30%를 생각했는데 투자를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80%가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이 되었고 사실은 이 과표는요. 지금 우리 최 교수님 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 환류세제가 왜 조특법이 아니고 3년 한시인데 왜 이게 기준조세 체계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건 기준조세 체계가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가 과세 형태이긴 하지만 과표화세율을 독립적으로 정해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기준조세 체계인데 문제는 이게 한시적이라는 데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예외적인 속성인데 중요한 거는 과표 기준율과 세율은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죠. 세율은 10%로 이미 정해졌지만 과표 기준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것을 시행령상에서 규정하도록 원안에 명기가 돼 있었고, 따라서 정부가 뭐 국회에 어떤 심의 없이 장관이 부총리가 80% 간다면 가는 거예요. 실제 이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80% 과표 기준이 맞느냐? 투자가 그러면 연평균 기업 소득, 감가상각을 차감하지 않은 더 큰 소득의 50% 정도를 하는 게 그러면 투자를 위주로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차이에 해당하느냐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느냐에 대한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나 뭐 다른 기업, 뭐 현대자동차처럼 대규모 설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가능합니다. 특정 기간에 얼마든지 투자가 그 범위를 초과해요. 그렇지만은 제조업의 경우조차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자기 소득의 법인 소득의 감가상각분을 차감하지 않은 소득의 50%를 해야만 이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세소의 논의도 없었고 또 시행령상에 규정하면서 80%가 그냥 임의대로 재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저같이 이 제도에서 좀 더 긍정적인 기대를 바라는 사람조차도 이건 좀 논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과연 시행령상에 놓는 게 맞느냐, 이거는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과세에 이 세제의 뼈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평가나 특성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뭐 앞에 제가 썼으니까 뭐 제가 부연 설명은 따로 안 하고, 방금 말씀드린 과표 문제 말고 이제 투자의 범위가 역시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같은 것을 보면 투자의 범위가 여기 말한 대로 기계와 설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용 고정자산 있고 한데 뭐 개발비 일부 포함되고 이 정도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업무용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물은 좀 난데 여기서 문제는 토지죠. 최근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토지 구입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소수의 기업에 국한되는 문제예요.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 판정을 받으려면 현재 시행령 예고된 거에 의하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구입 후 3년, 2년 내에 착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기반건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 갖고 이제 기업이 좀 무리하다 이제 비판이 있었고, 정부는 야 우리 제도가 3년 한시인데 그러면 3년 이상을 주면 그럼 이 제도 동안에는 그냥 안 하고 이 제도 끝나면 안 지으면 그만 아니냐, 그걸 업무용 판정 받고 안 지으면 그만 아니냐. 근데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기업으로는 정당한 문제 제기고 정부로서도 이 제도의 3년 한시를 생각하면 착공 후 3년 내에 해야 된다는 건 무의미한 제한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죠? 기업의 뜻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모든 것을 사전에 규정화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는 그런 데서 생긴 문제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 제도의 한시성의 기한을 염두에 두었을 때 2년을 기본으로 하되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세무당국이, 세무당국은 국세청을 제가 의미하는 건데, 국세청이 이 토지가 업무용인지 부업무용인지를 자기 책임하에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현재 토지를 샀고 언제까지 이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서를 낼 거고, 그죠? 이행각서를 내고 또 서울시에 이제 착공 계획서나 뭐 라이센스를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라이센스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거를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2년, 3년 이렇게 하지 말고 대체로 2년을 하되 예외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국세청이 판단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미국의 IRS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결정을 자율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상당히 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게 꼭 좋지는 않아요. 특히 이번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보단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고, 토지 문제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한 업무용 판정의 문제는 많은 기업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대규모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도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의 편들기나 거기에 대한 이제 배제, 견제 이런 쪽으로 논의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신축적인 어떤 세무당국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란이 됐던 문제는 지금 기업들로서는 해외 투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M&A를 통한 지분 투자가 있는데 해외 투자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살펴보면 지금 대부분 해외 투자는 실물 투자는 해외 법인의 이름으로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법인 상관이 없어요. 국내 법인 일부가 해외에 실물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뭐 대부분 다 브랜치 정도의 건물 정도를 직접 짓거나 임대하지 않으면 직접 짓겠다 이 정도니까 대단히 소규모입니다. 이건 거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작은 문제고, 그리고 본사에서 해외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대부분 주식에 대한 투자예요. 지분에 대한 투자예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투자는 이 제도의 취지상 저는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들을 이렇게 보고 있고,
M&A 경우에도 이게 기업의 주인이 바뀌는 문제이지 고용이나 뭐 전체 자산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도 강한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이 제도의 취지만으로 볼 때는 이제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보는데 제가 작년 가을부터 사실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투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설비 투자 위주로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기업 측도 그렇고 정부 측도 그렇고 R&D 투자 부분에 대해서 그 환류세제에서 과표에서 차감하는 이 주장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진되지는 않았어요. 일부 정경련을 중심으로 R&D도 좀 인정해달라는 이제 약한 요구가 있었는데 정부는 뭐 그건 비용이니까 비용 처리되는 거니까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났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법에서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실물투자에 대한 감면이 있고 R&D 투자에 대한 감면이 있어요. 당해분의 일정 부분이나 R&D 지출의 일정 부분을 이제 세액공제해 주는 건데 실제 세액 감면의 규모는 설비 투자보다는 R&D 투자가 지금 더 커요. 그러니까 정부도 R&D 투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업 스스로도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있어서 감면력이 큰 건데 이번 한류세제에 대한 그 투자의 범위에서 R&D 투자에 대한 포함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건 사실 저로서는 좀 의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 투자나 해외 투자 또는 토지에 대한 어떤 과도한 이런 포함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논의는 R&D 투자도 인정을 하고 일정 부분을 차감하는 형태에 대한 필요성 뭐 차라리 그런 것들을 더 우리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의 미래 성장이나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서 볼 때는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세법의 시행 운용 측면에서도 현재 인정하고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사실은 제가 오전에 나오기 전에 대한상의에서 쪽 회계 아니라 저 조세 정책 담당 분이 이제 잠을 구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뭘 물어봤냐면 해완사 중에 일부가 개발비에 대해서 지금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게 있거든요, 시행령에. 근데 현재 개발비는 회계적으로 일부는 자산으로 처리되고 일부는 비용으로 처리돼요. 회사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이걸 다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 사실은 저하고 문제의식이 비슷한 거죠, 그죠? 연구개발과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하지만 개발비라는 것은 이제 재무회계의 어떤 항목이고 이것은 우리가 조세정책의 어떤 대상으로 현재 취급된 적이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진정한 의미의 R&D 개발과 관련한 비용을 다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개발비를 뭐 확대하고 줄고 이거보다는 엄연히 R&D 세액 공제가 있으니까 그 대상 그대로를 적절한 비율을 과표에서 차감해주는 그 논의가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부연할 것은 지금 이제 임금 증가 부분도 과표에서 차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임금이 지금 정규직의 임금 증가만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상시 근로자, 1년 미만 이런 거 다 빠지고, 그러니까 단기 계약 근로자 다 빠지는 거죠. 근데 우리 임금 증가를 현재 중요시하게 된 것은 가계 소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외국에서도 지금 배당 확대보다는 임금 증가가 더 가계 소득 증대 정책에 더 주주에 맞는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저는 임금 증가 부분에서도 비정규직의 임금 증가도 포함시키는 게 기업의 노력을 더 촉진시키고 또 실제 가계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건 하위 소득 근로자 계층이니까 그 부분도 뭐 차제에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민간에서 이렇게 싱크탱크의 원장으로 계시는 손원익 원장입니다. 손원익 원장은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그쪽에서 위원이시니까 이 내용 뭐 앞에서 일단 오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핵심들은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무철 교수님도 그 배경부터 설명 아주 잘해줘서
저는 그냥 간략하게 겹치지 않는 내용 위주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고 옛날에 우리가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다가 그만둔 것도 근데 그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과세도 지금과는 입법 취지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법 취지로 도입한 거는 이제 처음 도입한 거고 그래서 사실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있었지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냐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이렇게 이제 정부가 세법 개정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대, 기업소득 환류 이렇게 세 가지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소득 환류는.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와 있는 소득을 유보소득을 다시 투자나 임금 인상, 배당 형태로 나가서 가계의 어떤 소비로 연결되고 경제 선순환을 이루자 이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취지로 제도가 도입된 건데 이미 뭐 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시행령까지 발표가 됐고 시행 규칙만 남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행 규칙이 어떻게 완성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는 토론에도 그런 측면에서 시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시행 규칙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의견 개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정부도 이제 그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책 그 취지에 맞게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세수를 확보하거나 어떤 이런 의미로 이 제도가 도입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기업이 조금 더 뭐 어차피 할 투자를 조금 당겨서 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를 유도하자는 건데 이런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지난 정권에서도 그 비즈니스 플랜들 해갖고 법인세율이 계속 낮아졌었죠. 지난 정권에서. 근데 그때도 법인세를 많이 낮춘 거에 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많이 안 된다 해서 그 지난 정권 말기에도 이와 비슷한 그 아이디어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왔다가 그냥 없어졌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금 깎아주고 하는데 왜 기업들이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가 이런 시각에서 이제 발단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세수를 걷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다. 그러면 그 입법 그 정책 취지에 맞춰서 시행 규칙도 잘 보완돼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좀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지만 하여간 이 자기자본 500억 미만 법인하고 중소기업이 이제 원래는 대여되어 있는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이 어떤 일종의 우호지분 투자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고려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지주회사와 같은 경우에도 기업소득 환류와 관련해서 어떤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보완이 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하나하나 보면서 좀 자세히 보완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과세 기준율이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80%, 30%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논의가 사실 없었죠.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의 많은 논의를 기초로 해서 이게 도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뭐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액을 넘어서 이 기준일이 넘어선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과세 기준율 제시한 거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지표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표상에서 현금 유보액이라든지 그거 둘 중에서 작은 것을 한도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세 기준율이 80%가 감내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보완을 하면 기존에 있는 거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금 유입이 되지 않는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간주 소득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CFC 간주 배당이나 아니면 미실현 소득이나 어떤 평가익 같은 것도 기업 소득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들어온 건 없는데 그거 베이스로 포함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 좀 이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 건축물의 경우에도 지금 신축, 중축 정도 자산을 계산한 것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업무용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뭐 자본적인 지출, 예를 들어서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리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업종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고 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성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게 약간 업종별로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세제에서 업종별로 구분을 두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좀 특수하니까 그것도 한번 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해서도 이거를 뭐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거를 좀 해결하자는 측면이 이해가 되지만 해외 투자의 일정 부분을 인정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김우철 교수님이 R&D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R&D 지출액 중에서 무형 고정자산, 그러니까 개발비 정도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R&D 활동에 대해서 지출되는 그 비용을 인정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해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고 보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R&D 지출액이 왜 빠졌나 해서 저도 여기에 이제 토론문에 포함을 시켜놨는데 R&D 지출액에 대한 거를 만약에 다 인정해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제도 실효성이 없이 R&D로만 빠져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 워낙 R&D가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려 대상이면 적정 수준을 찾아내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모든 제도가 우리가 특히 세법과 관련된 거는 많은 연구를 기초로 해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제도로 해갖고 도입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온 아이디어고 그게 이제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왔기 때문에 이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검토되지 못하고 넘어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라도 그런 보완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지분 투자는 인정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벤처 기업이나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정도는 인정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창조경제 구현하는데도 그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대한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업무용 부동산 범위를 결정할 때 이 부동산 수요가 굉장히 많은 업종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검토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하여간 좀 보완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시차에 관련된 건 많이 말씀하셔서 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이 가계소득 증대 그 세제 패키지 이거를 처음 이 아이디어를 듣고 제가 생각이 났던 아이디어에서 제가 적어봤는데 지금 기업의 임금 인상을 하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임금 인상이 이게 수시간에 포함되어 있는데 임금 인상을 하면은 기업한테는요 이게 퍼머넌트하게 계속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번 인상된 임금이 내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임금 인상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임금 인상 안 하고 차라리 세금을 내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게 더 쉬울 수, 왜냐하면 매년 이게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저 복지 포인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 포인트를 확대하는 거를 임금 인상의 일정 부분까지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하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우리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업에게는 퍼머넌트하게 이게 비용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져서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 선순환이 되길 원하는데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게 소비로 얼마나 많이 가겠느냐 이런 생각하면 소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복지 포인트를 쓰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올해 포인트를 받으면 금년 내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쓰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요새 복지 포인트는 병원도 가고 책도 사보고 뭐 영화도 보고 모든 데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생활비 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임금상 소득 증가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물론 그게 다 퍼머넌트 임금으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거를 부담하는 기업 입장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는 절충적으로 그런 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법에 우리 가장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시는 성균관대학교 로스쿨의 최준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세 분 선생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나 임금 인상이나 배당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그런 구조인데 결국은 지금 방금 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임금은 인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 올린 임금을 뭐 다시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배당은 어떠냐? 배당도 여기 전문가들 예측에 의하면 0.2% 정도 뭐 겨우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는 좀 이제 뭐 법학과 재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법적으로 이게 뭐가 조금 문제가 있나를 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참조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례입니다. 외국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이미 조사한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다 조사한 것을 제가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미국에도 있긴 있는데 탈세를 위한 사내유보금에 한해서 세율을 20%로 해서 매기는 경우가 있고요. 일본도 있긴 있는데 이것도 소득세하고 법인세의 차이를 활용하는 탈세의 경우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그것도 한 번만 미배당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본의 확충을 저해하기 때문에 IMF에서 폐지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 외국에도 있긴 있는데 외국의 경우는 주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지 우리나라처럼 투자 촉진을 위해서 이런 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하는 나라는 세상에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18페이지에 저의 의견을 포함해가지고 주요 반대 논거를 한번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중과세이죠. 이중과세인데 그러나 뭐 이게 법적으로 비하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일들을 가끔 해왔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지금 이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어제 신문 오늘 신문 보셨다시피 글로비스가 지금 주식을 팔려고 장애 매도하려고 내놨는데 안 팔렸거든요. 글로비스가 안 팔리는 바람에 뭐 1조 몇천억에 그냥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상정세법에 의한 것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전부 기업들을 하여튼 코너에 몰아넣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요. 전쟁과 사업은 때가 중요한 것인데 이 투자를
1년 내에 다 해라.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매년 3년 계속해서 세금을 때려매기겠다. 일본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매년 하겠다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제가 좀 큰 글씨로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 법률 간에 이게 모순이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밑줄 치는 부분 보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은 기술혁신형 합병 또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세공제 및 과세 이연을 하는 조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번 요 환류세법에 의하면 합병의 경우에 투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세특례제한법하고 이거하고 지금 이번 법하고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세법 체계 내에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되는 법률이 나오면 어느 것을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 교수님께서 여기 합병 이런 것 이거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법인세법 2장 1절 6관에 나와 있다시피 합병 분할 등에 대해서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하고 기업 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은 세법 기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투자의 본질을 무시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페이지의 그 셋째 문단에 보면 중견기업에 가장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추가과세가 없을 것으로 이미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용등급이 낮은 작은 회사들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도 이미 한전부지에 이미 10조 원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도 뭐 거의 다 빠져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다치느냐? 결국은 중소기업만 다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당도 자꾸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벅시어 회사의 같은 회사는 수년째 무배당 정책을 고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보자 1월 9일 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요. 1주당 가격이 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하고 추세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문제는 제가 이제 상법을 강의하고 있는데 상법 회사법 전공 교수인데요. 우리 상법에서 2011년에 현물배당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업 소득 환류 세제에서는 배당을 금전 배당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물 배당은 제외하고 있다는 것, 이거는 상당히 기본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토론자로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상법에서는 뭐 반드시 현금으로 할 필요도 없고 주식 배당은 예전부터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물건으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좀 모순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로 가서 국제정세에 대해서 제가 그 각주 6번에 최윤식이라는 분이 있더군요. 이분이 대담한 미래 2030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 2년 전인가 구해서 읽어봤는데 이번에 뭐 조창 강연을 한다 해서 제가 또 가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아주 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석유 전쟁이 앞으로 3년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엔저 현상이 지속이 될 것이고 유럽의 디플레이션은 완화되고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아라비아 사이의 패권 전쟁은 2단계로 진행이 돼서 최소 1, 2년은 더 지속이 될 것이고 최악의 경우 배럴당 30달러 선으로 폭락할 것이다. 지금 이미 45달러 선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결코 누가 물러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러시아의 경우는 푸틴은 우리도 2, 3년은 버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핵무기도 있다 이렇게 살짝 언론에 흘렸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오바마는 그러면 소련이 저렇게 막 나가고 있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절대 허용하지 않겠죠. 우크라이나를 돌려주지 않는 한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앞으로 3년 내에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충격을 대비해서 선제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선제적 체질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3년밖에 없어요. 3년밖에 없는데 체질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뭔가 비축해놔야 되겠죠. 부실 자산 빨리 처분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아까 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중고품 이런 거는 거래도 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선제적 체질 개선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이 최윤식 이분이 NY 대학의 미래연구소장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만 예, 근데 이분의 말씀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바라지만은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감면 추세 이건 다 아시다시피 프랑스가 이미 이번에 1월 1일부터 폐지했거든요. 프랑스도 부유세를 폐지했습니다. 일본도 2015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추세를 볼 적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적인 추세하고도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결론으로서 원래 그 한시법이라는 것은 우리 법 체계상 특례법에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기본법이라는 것은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이 세법의 가장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본법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의 종래의 그 법 체계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속히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추격자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선도자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격자를 따돌리고 이제 선도자 입장인데 이 선도자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모델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극도의 자율성을 인정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기업을 더욱더 옥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업이 결국은 규제로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21페이지 마지막 줄에 제가 한 번 더 써놨는데 이것은 그 10페이지에 이선민이라는 분이 제가 각주 2번에 아까 각주 3번에 달아놨는데 이분이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이 결국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 중견기업이 1283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견기업에게 더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감 몰아주기 가세도 대기업을 잡자고 했는데 사실은 53.3%가 중견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중견기업 다 죽게 생겼어요. 대기업은 체질적으로 그나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견기업은 자금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 빌려주지도 않아요. 결국은 중견기업만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참 최악의 이런 정책이 아닐까 이런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보완 방안보다도 이 조속히 폐지해야지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토론 끝났습니다. 이 경제학자, 법학자 이렇게 두둑 검토해 주셨는데요. 사실 기업 소득 관료 세제 조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적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그래도 특정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해 주신 분이 다 뭐 조세 관련 전문가시기 때문에 어떻게 의견에 있어서 뭐 충돌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오정훈 교수님이 발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세제가 앞으로 이 시행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집어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특수한 임무를 띈 특임 교수시기 때문에 요 세 분의 그 토론을 잘 좀 이렇게 이 소화를 시켜서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특수 임무 수행하시는데 좀 많이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세 분의 그 토론을 또 정리 좀 해주시죠. 이번에 이제 그 뭐 세 분의 토론도 큰 흐름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오고 있고요. 최준수 교수님 현재 폐지해야 한다는 상당히 강한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뭐 이 법안을 기획할 단계부터 이건 안 된다라고 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법안들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지금 이제 이제 막 도입한 법을 바로 폐지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행 규칙을 정할 때 제가 이제 보완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 좀 이런 점을 보완을 했으면은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저도 뭐 최 교수님 생각에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정책 목표와 수단 간에 이게 불일치예요. 이게 어떤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목표를 정해서 4대 부분 구조 계획을 하고 규제 혁파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수단들이 그 목표를 수행하는데 부합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목표들을 전혀 다른 그 수단들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때는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도대체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갔을 때 미국을 안 가고 영국을 갔던 이유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보면 즉 그런 거죠. 분배를 우선하는 그런 걸 영국의 정치 경제를 공부하려고 미국에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안 가고 영국을 일부러 가서 공부를 갔는데 그때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 제가 이것에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해서 요즘은 제가 나중에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바꿨는데 그때 얘기도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득주 성장이라는 게 이런 거죠. 임금을 많이 올려줘서 결국 임금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은 나중에 기업이 그 소비하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겠냐 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죠. 여기 큰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계속 그걸 이제 연구 정치경제 공부하면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할 때 하나는 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에 하는데 임금을 올려주면은 기업이라는 게 적정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기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만 투자를 합니다. 최소한 금리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대 수익률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금리보다 낮으면은 은행 넣어도 있는 게 나은 거죠. 근데 임금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은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서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게 기업 투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이게 임금을 너무 적게 주면 물건이 안 팔리겠죠. 그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주면은 기업이 또 투자를 또 안 해요. 기대 수익률을 달성 못 하니까. 그래서 그 한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상용주의 경우에는 너무 고임금과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어떻게 하게 해야 돼 해서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들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시 근로자의 임금을 지난 3년간보다 많이 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맞죠. 또 한 가지는 개방 경제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폐쇄 경제에서는 또 그나마 또 어떻게든 이 임금 준 부분이 그 소비를 하면 국내에서 돌아가지고 이제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이번 누구든지 해외에서 요즘 뭐 직구를 많이 하죠. 바로 해외 물건을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중국보다도 인건비가 뭐 보통 한 5배에서 6배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거든요. 5배에서 받는 만큼 기술은 더 좋아진 건 아니고 지금 바로 모바일폰이 바로 그런 문제에 직면한 거죠.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받는 모바일폰. 우리 임금 주고는 중국에서 만들어낸 15만 원짜리는 또 어떻게 해도 못 만들죠. 그런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가지고 임금을 더 올려줘야 된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옛날에 연구를 공부할 때 폐쇄 경제 하에서 얘기했던 칼 막스나 리카르도 같은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너무 옛날에 그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하고 제가 다시 이걸 전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으로 돌아온 사람으로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제가 80년대 초에 가서 공부했던 영국의 칼 막스의 그 주장들 그 폐쇄 경제 이론이에요. 그때는 폐쇄 경제 내에서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은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소비 성향이 높으니까 결국은 그 물건을 많이 사게 돼서 기업의 투자가 오히려 회복되는 이런 얘기인데 개방 경제에서는 우리나라 물건을 반드시 산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럴 때 기업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져서 투자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벌써 전 세계적으로 사문화되고 다 사라지고 없는 칼막스의 공산주의 기본이 되었던 그 이론들을 지금 갑자기 우파 정권 하에서 들고 나왔다는 것이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경제학을 뭘 공부했나 이런 생각까지도 또 누가 이런 생각을 내서 우파 정권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나왔나 이런 좀 심하면 그런 제가 개인적인 혼자서 자문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 부분 우리 최준성 교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당장 폐지하는 것이 사실 이 박근혜 정부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투자가 정말 절벽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다면 그 뒤로는 투자 절벽되죠. 그러면 일자리가 더 없어지죠. 고용 불안이 생기면 사회 불안 증가하죠. 사회 불안 증가하면 그것이 바로 좌파의 원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까 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이 얘기를 제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다 전문가들께서 이미 어떻게 보면 다 지나간 법률도 패스하고 시행령도 패스하고 남은 거는 시행규칙 하나뿐밖에 없는 이 시점에 이 기업소득 한류 세제를 또 우리가 다시 피드백해서 평가하려고 하니까 참 그 이야기하면서도 좀 답답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떠한 부작용을 가진 이제 미니마이즈 하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자유경제에서 이 정책 토론회를 하지 않을 정도로 큰 영향이 없기만을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경제에서 오늘 기업소득 한류 세제 이래로는 안 된다 정책 토론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